여러분은 인생의 빛나는 청춘이 언제이셨나요? 아주 오래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청춘이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적적할 때마다 찾아들었던 톡톡 사연이었는데 요새는 아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톡톡 사연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씩 배우는 미술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제가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저보고 한번 사연을 직접 써보라고 권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네요. 전 나이가 꽤 많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팔팔했던 청춘이 있었지만 어느새 젊은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마음 간다고 해서 몸까지 따라가진 않는 나이가 되었죠. 하지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마음가짐 하나는 기세가 꽤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 중이에요. 부끄럽게도 저는 글자를 늦게 뗀 사람이었고 미술은커녕 낙서 하나 제대로 해보며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미술교실에 다니면서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취미이긴 하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모여서 시를 쓰고 서로에게 보여주며 즐겁게 평가하는 시간들도 갖고 있답니다. 젊었을 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못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볼 생각도 어찌 보면 못했던 것 같네요. 저는 꽃다운 젊은 나이에 공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20대 분들은 그런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보라고 하면 1시간도 못 버티고 뛰쳐나갈 거예요. 그 시대니까 뭣도 모르고 일했었죠. 그런데 참 기가 막혔던 건 그렇게 힘들었던 곳에서조차 제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그만두고 쫓겨나야 했던 사실입니다. 지독한 텃세에 잘못 걸렸거든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저 제가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린 때에 제가 뭘 알았겠나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서럽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공장에서 쫓겨났을 때 가족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제 머리 한 대 쥐어박으시더니 그걸로도 성에 안 차셨는지 곧장 제 뺨을 한 대 세게 후려치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태까지도 이 순간이 눈에 선연해요. 이 쓸모없는 년,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할 줄 아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는 그것마저도 없어. 천하의 쓸모없는 이 못된 년 같은 이라고. 저는 맞은 머리와 뺨이 아픈데도 그 가시돋친 말이 더 아파서 쓰라린 가슴을 문지르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내내 집에서 받는 멸시와 차별 때문에 전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죠.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 그리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사남매 집안의 셋째였습니다. 오빠는 장남이랍시고 늘 대우받고 대접받으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언니는 워낙 천성이 질기고 억센 사람이었어요. 성질머리가 하도 드세어서 친척들이고 이웃들이고 다 언니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밑에 여동생인 저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소심했죠. 어렸을 땐 드센 언니와 다르게 얌전한 제가 칭찬받고 돋보이는 것 같아 좋았던 듯 싶어요. 그걸 노리고 더욱 참하게 굴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어른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나마나 상관없는 존재감의 셋째. 딱히 뭘 해주지 않아도 불만 없고 아무 말 없는 셋째.
이렇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저와는 반면에 남동생이 무척 사랑받으며 컸죠. 그래서 남자애인데도 어렸을 때 애교가 엄청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사춘기를 겪으며 달라졌지만 하도 예쁨만 받고 배려받으며 자랐더니 애교도 많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애가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왕자님과 시녀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남동생은 집안의 예쁜 막내 왕자님이었고 저는 존재감도 흐릿한데 밥이나 축내는 시녀였으니 애석하게도 저희 남매는 별로 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았던 때에도 버텼던 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무서워 그랬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게 된 게 정말 억울해 미칠 노릇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욕을 퍼부으셨던 친정엄마의 곁에서 남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었네요. 엄마, 작은 누나 좀 그만 혼내세요. 어차피 공장에서 쫓겨났다는데 혼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막내는 어쩜 마음씨도 곱고 너그럽니? 네 못난 누나가 너의 그런 점을 반만 닮았어도 내가 지금 속이 안 터졌을 거야. 나 어제 저녁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데 엄마가 자꾸 작은 누나한테 소리 지르고 혼내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 혼내세요. 너 머리 아파? 왜? 어쩌다가? 요새 아침밤으로 날씨가 많이 춥던데 혹시 잘 때 춥게 자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저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두고두고 어이가 없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 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리 아픈데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어 간섭했을 뿐인 남동생. 그리고 그런 남동생을 한없이 감싸주고 위해주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며 그 사이에 제가 깰 틈 타인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가 하등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도 걸핏하면 저를 향해 여자애가 저래선 안 되지 하며 혀를 곧잘 끌끌 찼어요. 정작 성질머리 드은 언니한텐 별 말씀도 못 하셨으면서 나중에 이때를 회상해 보니 나를 혼내곤 싶으신데 언니한텐 그게 어려우니 저를 별 이유도 없이 쥐잡듯 하셨던 것이더라고요. 억울한 욕받이 셋째로서 정말 눈물나게 서럽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제가 숨통이 그나마 트이는 순간이 오게 되었던 것은 오빠가 장가를 간 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며느리가 생겼단 얘기였죠. 제가 보기에는 새언니가 항상 잘하고 있었는데도 친정엄만 왠지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걸핏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셨어요. 트집을 잡는 화살이 새언니에게로 향하게 되자 전 조금 숨통이 튀었던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과 비례한다니 이만큼 서글픈 일은 없을 거예요. 친정언니의 성격이 장난 아니어서 자체 새언니는 2배로 힘들 뻔했는데요. 언니가 금세 시집을 가서 새언니로선 다행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친정 부모님을 통해 언니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중매를 서려고 했으나 언닌 남달랐어요. 중매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하고 홀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친정아버진 골치 아파하셨죠. 딸 자식은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 출가여인이라 크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영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길래 당신이 진작에 돈이라도 좀 되는 집구석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아유,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근데 성질머리가 질기고 센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걔 감당 못해요. 자기 뜻대로 시집 갔으니 불평불만 안 하고 살길 바라야죠. 친정엄마의 함숨소리를 몰래 엿들으며 제가 생각했습니다. 전 과연 어떤 남자와 결혼할지
가늠이 안 된다고요. 숫기가 원체 없었던 저는 주변에 남자라고는 없었어요. 당돌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직접 나서는 건 상상도 못하였고 누가 남자를 만나보라고 권하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너무 크게 두근거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왕이면 저 같은 쑥맥하고 결혼하는데 뺀질거리나 한량과 결혼하는 것보단 낫겠단 바람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제가 막연히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의외의 손님을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뵙는 고모셨습니다. 웬일로 혼자 놀러 오셨나 보다 싶어서 늘 굴던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만 드렸어요. 조용한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인사하고 난 뒤에 저를 고모가 빤히 보셨습니다. 그게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저렇게 안 보셨던 분 같은데 왜 저렇게 나를 보시는 걸까? 왠지 기분이 이상하네. 숫기가 없었던 저는 고모에게 이유를 여쭤보는 게 민망해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고모가 저희 가족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더니 밤중에 제가 아직 안 자고 있을 때 다가오셨지요. 너 전에 그 돈 잘 쳐주던 공장에서 쫓겨났다 들었는데 그래서 엄청 한 소리 들었다며? 지금은 괜찮아? 잘 지내니? 저요? 아, 네. 잘 지내요. 새로 들어간 곳에서 아직 적응하고 있어요. 저한테 따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게 처음이었어요. 얼떨떨하게 대답을 해드렸고, 새로 일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곧이곧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누군가 저를 깨워서 봤더니 고모였어요. 같이 갈 데가 있으니 일어나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시에 왜요라는 질문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역할 생각보단 일단 일어나는 몸이 먼저였죠. 영문을 모른 채로 씻고 났더니 놀랍게도 친정아버지가 고모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친정아버지가 근엄하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제 다른 일을 해야지. 지금 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일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넌 이 길로 네 고모를 따라서 가거라. 알겠냐? 새로 들어간 공장 일은 어쩌고 걱정되는 게 있었지만 친정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질문할 용기는 나지 않아 눈을 내리깔고 그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이 고모는 얼마 되지도 않는 제 짐을 손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어리둥절해 있는 저를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나셨죠. 버스를 몇 번을 탔던 줄 모릅니다. 대체 어디 향해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장거리 이동하는 건 처음이어서 속이 울렁거렸고 버스에서 졸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었건만 도착지에 와보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어요. 시골의 어느 가정집 앞에서 고모가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고 저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 내외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또래의 여자 한 명이 있었고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저녁부터 먹자고 하는 그분들의 말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굶었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친정엄마 또래의 여자 그분은 노부부의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내일부터 대체 제가 어디서 일을 나가게 될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저보고 일단 구석에 앉아 쉬라고 하더군요. 조용히 그 말을 따랐더니 그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참 얌전하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문득 고모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찾아봤어요. 노부부 두 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고모는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저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온 저희 고모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까부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노부부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신 뒤 작게 헛기침들을 하실 뿐 어제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해가 다 지고 난 어두운 시골밤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그때 이 집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두 명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제법 나 보였습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쪽이 저를 보면서 노부부를 향해 질문을 했지요. 누구요? 아, 이 아가씨가 이제 나한테 재수가 될 사람이요? 그러자 노부부 두 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그제서야 이 집의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봤어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가득 찬 저를 다들 무미건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 두 분은 저희 시부모님이셨고 며느리 되셨던 그분은 저의 형님이셨고 남자 두 명 중에서 나이가 더 많아 보였던 분이 제 아주버님이셨고 그 옆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것이죠. 전 단 한 번도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었고 아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 의사와는 일절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이 집에 넘기신 것이었어요. 당연히 친정아버지와도 상의가 된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 집안에 둘째 며느리로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날 밤은 충격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밤을 샜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든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중엔 돈이 한 푼 없었고 이곳이 대관절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 역시도 알지 못했죠. 그저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길들을 지나는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한 번도 바깥을 살펴볼 생각을 안 했던가를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항상 그랬죠. 멍청하고 아둔했고 안일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의로 무언가를 잃어본 적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저를 구경했어요. 그건 구경이란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다들 한 번씩 와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경황이 없어 그저 얼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좁은 동네의 사람들이 다 제 얼굴을 보고 갔다는 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며칠 뒤 이른 아침 새벽에 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와 동네 길을 멀리 걸어갔는데 일찍 밤일을 나와 계시던 어떤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잡아 끌고 다시 집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제가 도망간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었건만 그렇게 구시더라고요. 절망적이었죠. 넋이 빠져 있었던 저를 향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게 있을 거야? 생긴 것도 멍해가지고는. 정말 생긴 대로 굴고 있네. 정신 안 차리면 뭐 어쩌고 살려고. 친정으로 가봤자 네가 뾰족한 수가 있어? 그렇다고 친정으로 안 가면 뾰족한 수는 더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간 얼른 정신 차리고 일 시작해. 봐주는 것도 나도 슬슬 그만하고 싶어지는 중이니까. 일이라니요? 어떤 일이요? 농사일 말씀하세요? 네 손윗동서 되는 사람한테 너 아무것도 못 들었니? 우리 집이 이제 떡장사 시작하잖아.
그거 일 도와야지 네가. 앞으로 그거 하면 먹고 살 작정인데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해야지. 떡을 배우고 있다고 그 정도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공장에서 일만 해봤지 요리 같은 건 소질 없어요. 제가 떡을 잘 만들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기가 차서? 나 원참. 누가 너더러 떡빚을 해? 그건 네가 시켜달라고 졸라도 못 시켜주는 일이야. 넌 아무 소리 말고 그저 잡일이나 하면서 시키는 것들만 하면 돼. 에이구 쯧쯧. 저렇게 맹한 것을 작은 녀석과 짝져주려 데려왔다니. 우리 집 작은 녀석이 예전 그때 여자애하고 결실을 맺었으면 오늘 이때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것을. 세상사 마음대로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네.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대화도 그때까지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어서 전 남편만 보면 그냥 눈인사나 보냈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먼저 말을 안 걸더라고요. 저를 향해 하는 것이라곤 베개를 건네준다든가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부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니 차라리 남편이 무뚝뚝하고 저를 본 척 만척했기에 제가 그나마 눈물 흘리지 않고 그 집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심한 남편의 태도에서 그 사람 역시 저를 딱히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쌍방이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묘한 동질감마저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궁금해져서 형님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나이 차이가 딱 12살, 띠동갑이었고요. 형님은 아주버님보다 8살인가 9살 차이로 어리셨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당시에 아주 많은 게 아니었어요. 한참 나이를 먹도록 장가를 못 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이는 이유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20살 언저리 때 처음 만났던 여자와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2년 남짓한 만남이었다고 하던데 남편은 그 여자와 가슴 아프게 헤어진 이후로 후유증이 컸던지 아무하고도 안 만났던 거예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이 타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집안에 오게 됐던 건데요. 전 제가 친정에서 결국 버림받았다는 것과 낯선 곳에 와서 갑자기 생면부지의 남자와 부부가 되고 또 난데없이 시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곱씹을수록 원통하고 어이가 없어 떡장사 일을 돕기 시작하는 동안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남편에게 동질감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천하의 답답한 사람. 나이든 부모 성화에 못 이겨서 어느 날 자기 집에 나타난 낯선 여자하고 부부나 되어버리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기세 하나 없을까? 남편의 답답한 면모를 가만 생각해보니 어디서 많이 봤더라고요. 바로 저 자신에게서였죠. 저야말로 사실 남편에게 답답한 사람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바보 같았으니까요.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생을 살게 됐지만 제 인생의 뱃머리를 제가 멋대로 돌릴 수 있었다고 한들 이것보다 딱히 대단하게 살았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턴 수능과 체념을 번갈아가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팔자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형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잡일을 하며 떡장사를 도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날렸습니다. 당신은 친정에 가고 싶지도 않아? 집이 안 그리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친정은 갈 수 없어 못 가는 건지, 그냥 안 가고 있는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가보았자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꾸중받는 제 역할을 새언니가 하고 있을 테고, 친정언니는 자기 멋대로 분명 지내고 있을 테고, 집안의 장남과 막내는 늘 그렇듯 편하게 살고 있을 테였죠. 제 자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다가 그립지만 가보기가 망설여지는 게 친정이라고 대답을 아마 했던 듯 싶어요. 그런데 이튿날, 늦은 저녁 전 떡장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누워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일 다녀온 남편이 흔들어 깨웠어요. 이 사람이 웬일로 저한테 일어나 싶어 애써 일어나 봤죠. 그랬더니 저에게 웬 편지와 봉투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깔끔한 걸로 한번 구해봤어. 이걸로 당신 친정에다 편지를 써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써보든가. 그러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 출근 나가면서 편지 붙여줄게. 편지요? 친정집에다가 제가 편지를 붙여요? 그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선 고마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당장 쓰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서요. 그래, 쓸 말도 정리를 해서 써야겠지. 천천히 해. 남편은 무뚝뚝하고 딱 할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왠지 다정한 면모도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편지지와 봉투가 망가질까봐 좁은 방의 구석 한켠에 숨겨둔 채로 일전보다 더 끙끙 앓으며 누웠죠.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읽는 것은 써져 있는 문장을 보면 대략 의미를 알까 말까한 정도로 가능했는데 쓰는 것은 완전히 젬병이었어요. 맞춤법에 전혀 자신이 없었죠. 이 사람은 글을 당연하게 쓸 줄 아는 모양이구나.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차마 글 못 쓴다고 말을 못하겠어. 친정에 별로 편지를 보내는 게 내키지도 않는데 차라리 영영 편지를 안 쓰고 말지. 글을 아예 못 쓰겠단 말을 죽어도 못하겠네. 문맹이라는 게 그때 왜 그렇게 창피했던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지와 봉투를 고이 간직한 채 결국 친정에 그걸로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는 집 문제 때문에 잠시 몇 달 시댁에 같이 사셨던 건데요. 집 문제가 해결되자 금세 시댁에서 나가셨습니다. 형님의 친정에 맡겨져 있던 시조카 애들하고 그렇게 네 식구가 제법 화목해 보였어요. 아주버님 댁이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가보았는데 볼 때마다 시조카 애들이 귀여웠습니다. 전 제 밑으로 있는 남동생이 워낙 예쁨만 받으며 컸고 전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제가 남동생을 귀여워하고 돌보는 일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스스로에게 저도 놀랐습니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떡장사를 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애를 언제 가질 거니? 얼른 뱃속에 애가 들어서야 얼른 낳지. 너무 늦어져도 못 써. 제가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되려 묻더군요. 아이 가질 생각이 있었냐고 그렇게 묻길래 딱히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면 나쁘진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새 그런 대화까지 나누게 된 것에서 전 남편과 부부가 된 것이 뒤늦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듬해 저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희한하리만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크게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원래 임신하면 다 이런 건가 싶었네요.
저다들은 가난 아기였을 때부터 남편을 쏙 빼닮은 외모였습니다. 이목구비도 남편도 닮았고 시어머니의 귀 모양도 닮았었죠.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저희 첫째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장사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분이었으나 정작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 예뻐하시면서 저에게도 천천히 몸 풀라고 하시며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복덩이였어요. 첫째가 돌진났을 때 남편과 함께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새언니였어요. 꾀재재한 옷차림에 푸석한 머리카락을 대충 묶고 있었고 몸은 제 기억에서보다 말라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과 그 품에 안긴 아기를 번갈아 보고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문을 모른 채로 새언니가 이끄는 데로 갔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지고 나서야 새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멋대로 아가씨를 먼 지역에 시집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만 들었는데 그간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 낳았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간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데 저도 그거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아기 착하죠. 먼 길 오는데도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안아보셔도 돼요. 아기도 낳고 잘 사셨다니 다행이에요. 그간 걱정했어요. 근데 혹시 두 사람 돈 좀 있어요? 수중이 넉넉하다고 해도 굳이 저 안에 들어가선 그 사실을 안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얘기 먼저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밖으로 부른 거예요. 새언니의 얘기에 당황한 제가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새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그간의 일을 알려주었어요. 남동생이 웬 다방 여자인지 술집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었는데 그 바람에 친정이 뒤집혔다네요. 친정엄마는 한동안 식음도 전폐하셨고 그 바람에 기력이 많이 쇠하셨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그 여자와 1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둘 사이에서 생긴 갓난아기도 함께였다네요. 애까지 있다는 게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은 받아주기로 하셨는데 그러자마자 그 여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친정의 몇 없는 살림을 챙겨 돈 되는 것들 다 쑤셔넣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기는 남겨두고요. 남동생은 그 이후로 술독에 빠져 사느라 친정아버지가 그 사이 10년은 늙으셨고 친정엄마는 애증 가득한 아기를 돌보고 키우시느라 난리도 아니셨다네요. 오빠 새언니가 낳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차마 새언니한테 남동생의 아기까지 맡기실 수 없는 노릇이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 친정언닌 집을 나갔단 소식이 들려왔다네요. 형부가 알려주기를 언니가 바람이 나서 잠적했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친정 부모님이 가끔 제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만약 제가 잘 살고 있거든 저한테서 뜯어먹을 거 있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신 걸 새언니가 몇 번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듣고 나니 속에서 왠지 피눈물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흐르진 않더라고요. 새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못 뵌 사이에 폭삭 늙으셨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시자마자 삿대질을 날리셨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넌 네 집안 꼴이 개판이 되도록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들었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년. 지금이라도 미안함을 안다면 네가 이제부터 효도를 다해야 할 거다.
예전에 저였다면 고개부터 푹 숙였을 거예요. 저란 존재가 잘못돼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친정엄마가 기선제압을 하시기 위해 그래서 저에게 뭔가를 뜯어내시려 저러신다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왠지 서글퍼지던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뒤에 계신 장인어른. 못난 사위가 이제서야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이제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두 분이 멋대로 쥐락펴락하며 휘두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서 곧장 친정을 나섰어요. 뒤에선 친정엄마가 오만 짜증을 다 내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정아버지가 시끄럽게 툴툴거린 소리도 들려왔죠. 그렇게 친정집에서 꽤 멀어졌다 싶었던 순간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새언니였습니다. 가는 길에 먹으라면서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코끝이 찡했어요. 전 친정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김에 드리려고 했던 돈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건넸어요. 큰돈 아니지만 요긴하게 잘 써주세요. 절대 오빠나 저희 부모님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아셨죠? 저는 새언니가 이런 생활 말고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적극 찬성이에요.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빼려던 새언니는 제 말을 듣고 나서 눈시울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저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달라며 새언니가 주머니에서 연필과 작은 종이를 꺼냈는데 제가 당황하고 말았죠. 바로 그때 남편이 저에게 첫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 종이에다가 주소를 써주더라고요. 애써 멀리 왔건만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글 못 쓴다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긴 처음부터 알았지. 아직 그 방 한 구석 한켠에 편지지면 봉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고 있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건만 남편은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남편에게서 애정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을 기점으로 꼭 열렬히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마음속에 옛날에 그 여자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순한 첫째 아들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침탁을 한다 싶었어요. 조용하고 온순해서 육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가진 순간부턴 꽤 힘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임신 때부터 몸이 유독 안 좋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일을 못 나가서 시어머니와 형님 둘이서만 떡장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모가 딱 자기 외할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제 친정아버지가 떠오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살짝 제 남동생도 닮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성격도 외탁을 했더군요. 조용할 땐 조용한데 성질을 드러낼 땐 제 친정언니가 연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센 면모가 있었어요. 차분한 자기형과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신경을 둘째에게 더 많이 썼네요. 알아서 뭐든 잘하는 자식보단 손이 많이 가는 자식에게 더 할 말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 다행이었고 떡장사가 점점 잘 돼 번듯한 떡집을 차리게 되어 이거 역시 다행이었어요.
다사다난하지만 적당히 화목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며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3년 뒤 날짜가 비슷한 때에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는 멀쩡히 장사도 하셨던 분인데 쓰러지신 이후로는 걷잡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각자 생각이 많았던 듯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아주버님은 오랜 시간을 들여 이민을 준비하셨고요. 남편은 무역 일을 시작한 지인을 따라 일자리 옮겨갔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이었고 해외 출장도 종종 나갔습니다. 전 형님과 정신없이 떡집을 운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끝나지 않았던 슬픔이 이어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저희 첫째가 오토바이 사고로 짧은 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는 형들을 따라서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타보았던 첫째는 함께 올라탔던 친구와 함께 도로에서 한순간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따라서 죽고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때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어요. 왜 왔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 죽을 때까지 하다 오지. 왜 왔냐고. 자기 아들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아빠란 사람이 일에 미쳐 이제야 얼굴을 들이미는 게 말이 돼? 이럴 거면 일과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냐고. 애초에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잖아.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잖아. 자식을 잃은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가 뺨을 때리든 주먹으로 가슴을 치든 남편을 묵묵하게 맞으며 가만히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울며불며 소리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혼절을 했었죠. 눈을 떴을 땐 세상이 저주스러웠어요. 왜 하필 이 목숨은 질기고 우리 첫째의 목숨은 가벼웠을까? 이런 세상의 이치가 역겨워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에 사라진다는 말처럼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둘째가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으니까요. 형을 잃은 아이에게 다른 아픔까지도 안겨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첫째가 떠난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드문드문 들어오며 살았어요. 일을 하느라 늘 밖을 돌았습니다. 전 차라리 계속 얼굴 맞대고 사느니 그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 지독하게 빠져 살라고 응원이나 실컷 해줬습니다. 떡집은 워낙 잘 됐었기에 좋은 가격에 인수해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넘겼어요. 전 많이 지쳐 있었고 형님도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떡집을 정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주버님의 식구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더 늙기 전에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 말이 두고두고 제 심금을 울리더군요. 다른 인생, 아주 멋진 단어였으나 저에게는 자식이 있었기에 오로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만이 남아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들은 끊임없이 자잘한 사고를 쳐댔어요. 성향 자체가 충동적이었고 그래서 유혹에 약했고 남편의 말을 듣기 싫어했죠. 지루한 것도 못 견뎌 했고요. 어쩜 그렇게 제 친정언니를 닮았던지 핏줄의 힘이 무섭더라고요. 아들 녀석 때문에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 그건 친정 부모님의 부고였습니다. 두 분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거든요. 두 분 다 이제 늙으신 상태였고 심신이 쇠약하셨기에 큰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목숨을 잃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선 그저 멍하게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눈앞을 스쳐가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들은 자기 외조부님의 장례식인데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왜 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억지를 부리더니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제 곁으로 남편이 왔습니다. 당신 아직도 글 배워볼 생각 안 들어? 글 쓸 줄 몰라도 이날 이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었으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 나면 배울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내서 배워봐. 아깝잖아. 널리고 널린 글자들 못 읽는다는 게.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승 가는 길에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당신에게 글 공부 시켜주지 못하신 걸 미안하고 계실 게 틀림없어. 제 남편 같은 사람이 웬일로 그런 감성적인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피식 웃은 게 전부였지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새언니는 저에게 몰래 자신의 결단을 알려주었어요. 머지않아 오빠와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새언님 배시시 웃더라고요. 다른 인생이라는 거 저도 살아보고 싶어졌거든요. 늦은 때라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다르게 살아볼까 해요. 그 앞에선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 새언니를 무척 응원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말썽 피우는 아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은 없어 보여 솔직히 부럽기도 했고요. 그나마 남편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아들이 자기 아빠의 눈치를 은연중에 봤었는데 설마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줄 전혀 몰랐어요.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우직해 보였던 그 남자가 저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암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제 남편이 눈앞에서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꼴 좋다고 생각하는 얼굴이네. 일만 죽어랍시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그저 당신이 지금 나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에요. 이젠 말해봐요. 당신 옛날에 만났다던 그 여자를 찾아보지 않고 나하고 결혼해버린 거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순간이 언제였던 줄 알아? 태어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말이야. 나야 모르죠. 당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게 대체 언제였는데요? 저가에 처음 갔었을 때 당신한테 소리 지르던 장모님 보고 내가 앞에 나서서 한마디 날렸을 때. 남편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흘러내렸습니다. 곧 떠날 사람인데 이미 진작에 알았고 많이 우러났고 그래서 더 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많이 쳐다본 게 전부였어요. 돌아보면 늘 이런 남자였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빛으로 말을 한 남자였죠.
그 눈빛에 알게 모르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전 이 순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고요한 새벽에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전 그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죠. 남편이 더 살지 못하다 간 삶을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의 결실인 아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는 아들 녀석 때문에 매 순간 속이 끓었네요.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도박의 맛을 들여 아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럴 때 새언니가 드디어 오빠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친정오빠는 가부장적이고 거들먹거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새언니가 항상 아깝다고 생각해왔는데 뒤늦게나마 갈라서서 다행인 것 같았어요. 저하곤 이제 언니 동생하며 새롭게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새언니는 제 얼굴에 수심이 깊어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자식 농사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라고 하더니 아유 어쩌면 좋아. 걔가 자기 아빠의 반만 닮은 녀석이었어도 여한이 없었을 텐데. 그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애가 친탁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아봐야죠. 어쩌겠어요. 전 씁쓸하게 입맛을 다시며 남편이 남기고 간 편지를 매만졌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저에게 친정의 편지를 쓰라며 구해다 준 것들이었어요. 누렇게 뜬 그 종이, 그 봉투, 그러나 전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거기에다가 글자를 남겼더라고요. 어차피 유언은 말로 다 했으면서 뭘 그렇게 적나 싶었습니다. 보니까 긴 내용도 아니었어요. 간략했죠.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것이니, 남편이 저에게 남긴 것이니 힘들 때마다 애틋하게 어루만져 봤어요. 만지면 힘이 날까 싶어서요. 남편에게 하늘에서 먼저 간 첫째와 함께 저와 둘째를 잘 지켜달라고 속으로 많이 말했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방향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녀석은 도박을 이젠 정말로 그만두겠다고 제 앞에서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또 도박을 해버렸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건실하게 살던데 왜 제 아들은 못 그러나 싶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눈물로 또 설득한 거예요. 엄마, 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내가 전부터 장사 욕심이 있어서 장사 배우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는 형들 가게 가서 일도 같이 해보고 이것저것 배워왔었고. 근데 장사로 대박친 형 하나가 나한테 요리법 자세히 알려주고 거래처도 다 연결해 줄 테니까 가게차를 해보지 않겠냐 그랬거든?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전에 도박 때문에 대출 받았던 것들 때문에 다 막혀 있더라. 그게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은 심정을 이겨내려고 또 잠깐 도박을 했던 거야. 엄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장사야. 가게 차리면 나도 대박질 자신 있어. 엄마한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해서 이 말 하기가 망설여져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 나 좀 도와줘라. 가게 좀 차리게 해줘. 어차피 엄마 내가 평생 책임지고 모실 거니까 지금 엄마가 있는 재산으로 나한테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응?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로 오열을 했어요. 사실 아들이 장사하기로 했던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다른 길을 갔으면 해서 만류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제가 너무 아들의 뜻을 몰라줘서 이 사달까지 왔구나 싶더군요. 자의대로 뜻을 펼쳐보지 못했던 제 옛 과거가 생각나면서 전 아들에게 저의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였으니까요. 제 전 재산으로 아들의 도박빚 남은 것을 갚았고 목 좋은 곳에 가게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하게 되자 아들이 돌변했어요. 아, 드디어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나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까 엄마도 엄마 알아서 잘 살아. 내 인생에서 꺼져.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런 패륜을 저질러? 나한테 그간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나보다 다들 형을 더 좋아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항상 형이 걸리적거리고 싫었는데 보기 좋게 일찍 죽었고 형이랑 똑같이 생긴 아빠도 오래 안 버티고 죽어서 땡큐였고 이젠 형만 편애했던 나쁜 엄마를 내 손으로 응징했네. 나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 인생은 이렇게 시원하게 살아야지. 아들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악마를 낳고 키운 모양이었어요. 화가 나기보단 그저 절망이었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남기고 간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 홀린 듯이 그걸 찾아 봉투 안에 편지지를 꺼내어 봤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야 조금씩 글자를 익힌 제 눈에 드디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옛날 집? 뒷마당에 큰 나무? 여기를 파보라고? 남편은 절대로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었죠. 그건 제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전 삽을 구해다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현기증마저 났는데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깊이 팠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이게 다 뭐야? 이거 전부 금이잖아. 진짜 금이야?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진짜 유산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못난 둘째 아들의 행보를 예상하고 이런 식으로 숨겼던 것일까요? 항상 남편은 속을 잘 알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놀라운 걸 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멍하게 있던 저는 이것이 하늘에서 남편과 첫째가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묻혀있던 금은 대략 50억가량의 가치였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액이었죠. 전 새언니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나누었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단련될 대로 단련된 새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어요. 혹시 장사해보실 생각 없어요? 애들도 요새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그러고 있다 하셨잖아요. 제 말에 새언니가 솔깃해하길래 전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차린 가게, 그곳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바로 앞집에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식당을 대뜸 차려버린 거예요. 그걸 새언니에게 선물로 주었고요. 새언니의 애들 2명이 전두지휘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니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했어요. 그러니 결과는 뻔했죠. 1년도 안 걸렸어요. 아들이 차린 식당은 쫄딱 망해 금세 유리창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를 박박 깔면서 반성은커녕 저와 새언니를 원망하더니 아들은 그전보다 더욱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질 나쁜 놈들과 잘못 엮여 사기를 비롯한 각종 죄를 짓게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차라리 그 안에 들어갔으니 도박을 못하게 된 게 다행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인생이 뭐 이리 평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기에 이따금씩 살면서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행복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백의 행복이에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노총각입니다. 일생을 여자라고 못 만나보고 살다 최근에 좀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사연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독거 노총각입니다. 아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요. 형들이 둘 있는데 형수들이 어머니 보살필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병원에 자주 찾아뵈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을 넘겨 결혼할 나이도 지났는데 특별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니 인생 정말 이래저래 참 의미 없이 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들은 다 대학을 나왔지만 전 집에서 대학도 안 보내줘서 여태 변변한 직장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히는 건 머리숱입니다. 제가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내 다녀왔는데 군대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20대 중반에 이미 정수리가 휑했어요. 요즘이야 탈모약도 잘 돼 있고 또 유명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인식도 없었고 그냥 다들 가발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탈모약을 좀 먹어볼까 했을 땐 이미 더 건질 머리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남보다 2배는 큰데 탈모까지 있으니 20대 때부터 이미 어디 나가면 다들 40대로 봤어요. 그래서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다 어떻게든 탈모인 걸 안 들키려고 주변 머리 많이 길러서 뒤로 넘겨 꽁지머리로 묶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으니 그냥 머리숱 적은 할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별명이 할매입니다. 그래도 나름 성격은 밝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첫 직장은 영업직을 선택했죠. 그런데 머리숱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니 가뜩이나 실적도 없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뽑지 말지 왜 일 시켜놓고 나가라고 하냐 따졌더니 말도 안 통했어요. 덮어놓고 나가라는데요, 뭘. 그래서 한 2년 공장 다니면서 학점 모아 겨우 2년제 학력을 만들어 놓고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엄마들이 나이도 많아 보이고 보기도 기괴하다고 일을 안 줘. 그냥 제 발로 집어치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창 창창할 나이. 그러니까 겨우 28살이었는데 말이죠. 그러고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벌어먹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미장일을 배워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니까 어머니가 여자 만날 시간도 없다고 이 지역 안에서 벌어먹는 일을 찾아보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라고요. 어머닌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택배 일이었습니다. 여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 스스로 인물이야 크게 못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대머리라는 게 여자 만나는데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여자를 사귀어 본 기억이 없어요. 공장 다니면서 전 아줌마들과 하도 이야기가 잘 통해서 처음에 제가 여자들이랑 말을 잘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살면서 겪어보니 그냥 딱히 남자를 안 봐서 이야기가 술술 통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정작 사귀자고 말하면 다들 거절했습니다. 오빠는 남자친구라기보단 그냥 친오빠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시 그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싫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였습니다. 그나마 전국으로 미장리라고 다니면 그 동네 밥 대먹는 식당 아줌마가 가끔씩 여자 소개도 해주곤 했는데요. 늘 나이가 많은 여자만을 소개시켜줬어요. 저보다 10살. 그런 여자들을요. 물론 몇 번 마음이 혹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하자가 많은 놈이라고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귀나 싶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같이 만나면 서로가 서글플 것 같아 손살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어디 가서 서로 마음 통해 만나본 여자는 아예 없었지요. 그래도 택배 일을 시작하니 처음에는 좀 만족할 만합니다. 일은 힘들어도 하는 만큼 돈 갖고 가니 매일 일하는 재미도 있고요. 굳이 새벽같이 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버는 건 미장일 때만큼 잘 버니 고정적인 수입에 마음도 편해집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 얼굴 맞댈 일도 없이 집에서 손가락 몇 번 눌리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사람 골탕을 먹일 수도 있으니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곤 합니다. 몇 개 사례를 들어드리면 사람 말소린 들리는데 나와보질 않아 벨 한 번 더 눌렀다고 문 앞에 놓고 가시라니까요. 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손님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나름 능숙하게 대처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아이 좀 크게 말씀하셨어야죠. 하고 웃고 가면 그게 또 기분 나빴다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택배에 쓰인 주소가 아니면 따로 배달할 의무도 없는데 여기 갖다 놔라 저기 갖다 놔라 시키는 손님은 예사죠. 제일 화가 나는 건 당연한 듯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오는 길에 담배 사와라 물 사와라 가는 길에 뭐 좀 버려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택배만 배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거나 무시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가끔은 애 혼자 집이거나 하는 딱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 하루에 배달해야 할 양도 만만치 않아지고 참 젊어서 골병든다 싶었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뭐라도 할 것 같아 꾹 참고 버티는 중이죠. 또 어머니 병원비도 일부는 보태야 하고요. 잘난 형님 형수들은 전부 일이 바쁘다고 병원에 문 한 차 가끔씩 오는 게 전부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가는 건 저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도 병원비는 3분의 1씩 공평하게 하자길래 제가 난리를 쳤더니 그나마 둘이서 40%씩 내고 전 20%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효자아들이 엄마 병간호한다고 장가도 안 간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여자 만날 주제가 안 돼서 못 가는 형편이니 어느 순간부턴 그 소리도 듣기 싫더군요. 나이 40에 장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마음을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뭘 한다고들 말이죠.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은 빼놓고라도 갈수록 배달 시간도 촉박해져서 밥도 못 먹는 일이 많아지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더군다나 갑질하는 고객이라도 한 번 만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잡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배달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그런 더러운 기분을 그대로 느끼면서 바쁘게 뛰어다녀야 한다는 게 또 이 일의 힘든 점이에요. 게다가 한 번씩 택배 분실이라도 일어나면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죠. 몇만 원짜리도 기분 좋게 넘어가주는 고객도 있지만 돈 1, 2만 원에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눈 돌아갈 정도로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택배 기사들에게 참 잘 대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수고하신다며 음료수 같은 걸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계기도 역시 비슷한 일 때문이에요. 제가 배달하는 구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택배 문자를 드리고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택배를 문 앞에 놔주라고 하시는 분이라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문 앞에 음료수가 놓여 있더군요.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택배기사에게까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 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씨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종종 배달을 가면 언제나 빼놓지 않고 음료수가 놓여 있더군요. 쪽지는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가끔은 급하게 쓴 듯 아무렇게나 된 메모지가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집에 배달을 갈 때에는 항상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틀림없이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좀 택배 문자를 늦게 보내 우연인 것처럼 한번 마주쳐 보고 싶기도 했지만 공연히 쓸데없는 호기심 같고 상대방도 민망해 하실 것 같아 그만두었죠. 그런데 참 궁금하긴 했습니다. 괜히 혼자 즐거운 상상의 날을 펼쳐보기도 했고요. 매번 받으시는 택배 물품을 보니 함께 지내는 가족이 많은 것 같지 않고 수취인도 일정한 걸 보니 혼자 사는 분 같았거든요. 그러기를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네요. 어느 날 참 우연한 기회에 그 천사 같은 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그 집에 배달을 가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제 또래쯤 되는 아름다운 여자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제법 미인이라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버튼을 누르고 나니 이분은 버튼을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층에 내리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십니다.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하나 보다 했는데 택배 옷 입고 상자 들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약간 긴장도 되고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늘 음료수를 주던 그 집 앞으로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시더군요. 그제야 매번 음료수를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어머, 안녕하세요. 매번 택배 자주 시키는데 얼굴은 처음 뵙네요. 늘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아닙니다. 저야 이게 일인데요, 뭘. 늘 음료수도 챙겨주시고 해서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번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마실 걸 못 챙겨놨네요. 추우신데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마음이야 늘 감사했지만 막상 마주치고 나니 가뜩이나 좀 머쓱하기도 한데다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저를 보고 씩 웃던 걸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이, 아닙니다. 방금 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뭘 굳이 커피까지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타는 게 뭐 수고로운 일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추운데 잠깐 들어와서 한잔 하시고 가세요. 아유, 고객님 집엔 들어갈 수 없어요.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거부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분의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택배 일하면서 남의 집엔 왜 못 들어가? 어? 민수야.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직도 못 알아보겠어? 나야. 초등학교 때 승옥이. 그제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여자를 자세히 쳐다보았죠. 그러고 보니 웃는 모습이 예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궁금하던 친절한 그 여자가 바로 승옥이었을 줄이야. 승옥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년간 같은 반이었고 자주 짝꿍이 됐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볼 일이 없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곤 했던 친구였죠. 저는 그제야 반가운 마음에 승옥이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옥이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 저희는 30여 분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라는 게 시시콜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무척 잘해줬던 여자애라서
그간 예심 한 번쯤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넌 진짜 변한 게 없더라. 몇 달 전에 요 앞 지나가는데 난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 같더라니까? 나이만 들었지. 예나 지금이나 그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긴 뭘 그대로냐? 모자 쓰고 다니니 그렇지. 한번 볼래? 제가 익살스럽게 모자를 벗자 승옥인 한참을 깔깔댔습니다. 여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감추고 싶던 콤플렉스였지만 이상하게도 승옥이 앞에서는 그 콤플렉스도 사라지고 능청스러워지게 되더군요. 나이를 들어서 만나도 예전 초등학교 때 서로를 대하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아이, 근데 말을 하지. 왜 음료수만 계속 문 앞에 내놨어? 나는 또 노총각 도와주는 우렁각 씨가 있는 줄 알았네.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니까. 근데 택배 어플을 보니까 요즘엔 기사님들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넌 줄 알고 음료수 마셔가며 알아준 거지. 근데 너 아직 결혼 안 했나 보네? 안 하긴. 못했다. 가고 싶어도 못 갔어. 혹시 돈 많은 과부 있으면 소개나 좀 시켜주라. 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이참에 네 덕 좀 보자. 아, 근데 너는? 너도 결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얘는? 난 벌써 한번 갔다 왔어. 애는 없고 혼자 사니까 편하고 좋다야. 야,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대로만 다니다 보니까 오랜 못 앉아 있는다야. 이것도 너랑 이야기하려고 시간 엄청 많이 뺀 거야.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밥이나 함께 하자. 뭘 다음이야. 얼마 만에 만났는데 이러고 끝이야? 이따 일 끝나면 먹어. 여태 공들여서 음료수도 챙겨주고 했더니 꼭 택배를 시켜야 네 얼굴을 보는 거냐? 승옥이는 몇 시간 뒤에 정말로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확인 문자까지 했습니다. 전 서둘러 일을 하곤 몇 개는 다음날 배달해 드린다고 양해 문자까지 보내고 일찍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러 나름 멋지게 차려입고 승옥이 집으로 향했죠. 승옥이 집으로 가는 내내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승옥이랑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남녀끼리 서먹한 경우도 많았는데 승옥이와는 아니었어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집에 간 적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절 생각이 나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했습니다. 또 제 신체의 콤플렉스도 승옥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그런 것이 또 더 각별하게 생각되었죠.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저로선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승옥이네 집에 도착해보니 승옥이도 벌써 저녁 맞을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많은 음식을 우리 둘이서 다 먹냐? 너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나 이런 상은 처음 받아본다, 야. 나 혼자 이걸 무슨 수로 다 해. 배달시킨 거 접시만 간 거지. 친구들 몇 명 더 부르려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들 가정이 있어서 올까 싶더라고. 오늘은 우리 둘이서 소주나 한잔 하자. 승옥이와 저는 어른이 되어 만났지만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신없이 술을 주고받았죠. 야, 서민수, 너도 참 인생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이 40이 되도록 A 한 번을 못 만났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가 멀쩡하더니 팔자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우리 총각이 간만에 여자랑 술 마시는데 하필 이혼녀라 어떡해? 야, 말도 마라. 여자랑 이야기하면 눈이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정수리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쳐다보는 여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나도 한 30까진 그깟 머리털 없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너는 왜? 결혼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디? 술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너무 편해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 이내 사과했지만 승옥인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혼자 연거푸 술을 들이키더니 한참을 괴로워했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슬쩍 자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옥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졸지에 분위기 망쳐버렸고 전 진땀을 빼며 승옥이를 달랬죠. 한참을 훌쩍거리던 승옥인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승옥인 8년 전에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 일을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하게 되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빚이 4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전력이 있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한 승옥인 혼인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남자 쪽에서 여러 핑계를 들며 시간을 끌어 오랜 시간 싸운 끝에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라 그러니까 좋다고 넘어간 내가 바보지 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봤을 건데 일본에서 그렇게 번듯한 사업가라고 만나니 나도 정신이 홀랑 나가버린 거야. 세상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다 탄로나고 궁지에 몰리니까 온갖 거짓말에 핑계대며 사람 미치게 하는데 그때 아주 내가 남자라면 학을 뗐어. 진짜 겨우 이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진이 빠져 우울증도 오고. 너 처음 봤을 때 그때도 마음은 반갑고 금방이라도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20년 만에 본 초등동창 앞에도 못 나설 만큼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 나 너 만난 것도 용기 많이 낸 거야. 참 옆에서 듣고 있어도 속이 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밝고 당차던 승옥이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죠. 딱히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에이, 그때 내가 너랑 연락됐으면 그놈을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줬을 텐데 너랑 같이 싸워도 주고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래, 초등학교 때 같았으면 우리 민수가 나 대신 싸워줬으려나? 우리 민수 그때 참 멋졌는데 왜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냐? 오는 승옥이를 달래준다고 옆에 다가앉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괜히 멋졌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술이 한 잔 취해서 그런지 왠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승옥이도 그런 눈치더군요. 그렇게 서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잠시 저를 말없이 쳐다보던 승옥이가 바짝 다가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 근데 진짜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술 때문인지 분위기 탓인지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요. 그날 밤은 참 기가 막힌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단짝이던 승옥이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다니요. 사실 낮에 승옥이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지만 머릿속에 혼자 품던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니 참 꿈인지 생신지 많이 당혹스럽더군요. 하지만 저도 승옥이도 서로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평소보다 일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승옥이가 차려주는 아침밥까지 먹고 나오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랑 승옥이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정을 다 이해하니 더 망설일 것도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승옥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네요. 며칠 전에 병원을 찾아가서 어머니께 저와 승옥이의 사이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승옥이? 그 시장통에 살던 걔? 아이, 근데 걔 결혼했다 들었는데? 엄마 알고 있었어요? 엄마들 모인 자리에서 건너 듣긴 했는데, 그럼 이혼했는가 보네. 예. 뭐, 그렇게 됐대요. 야, 이놈아. 그럼 넌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혼한 애랑 만나고 다녀? 그래서 네가 걔를 책임지고 살기라도 할 작정이야? 아이, 뭘 꼭 책임을 지고 말고 해요. 지금 잘 만나고 있단 소리죠. 또 만나다 보면 같이 살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죠. 행여나 허튼 생각 하지도 마라. 걔가 시집 가서 못 살고 나올 땐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랬겠지. 아니 이유고 뭐고 간에 다른 남자랑 한 번 살다 온 애를 총각인 네가 왜 만나? 차라리 어디 알아보고 젊은 외국 색시를 데려오면 맞지. 뭐 한다고 이혼한 애를 만나니?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겠다. 니네 동기끼리 서로 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엄마,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많은 총각이 이혼녀 만나는데 요즘 옛날이 어딨어? 찬찬히 찾아보면 네 나이에 결혼 안 한 여자들 얼마든지 있다. 만나는 것까진 나한테 말할 거 없고 둘이 같이 살 생각은 꿈에도 마라. 어머니야 옛날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제는 작은 형까지 전화 와서 비슷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 왜 이혼한 여자를 만나? 됐어. 너네가 손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걔랑은 정리해. 엄마 말 들었지? 형도 반대다. 다들 언제부터 제 연애를 그렇게 걱정했다고. 비록 한 번 결혼을 했다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속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준 사람은 승옥이 하나뿐이고 전 무조건 승옥이와 함께 둘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전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 이혼이 대체 무슨 흠이야? 승옥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승옥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 엄마나 형이나 승옥이를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흠부터 잡으려 난리들이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이런 전화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마디 하려던 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 보니 전 형에게 못할 말까지 하곤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끊고 나선 너무 갔나 싶어 급히 후회가 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 돌릴 수도 없었지요. 근데 형이 또 그걸 곳에 어머니에게 일러바친 모양인지 어머니에게서도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너 형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랬다며? 고장 여자 때문에 형제간의 연을 끊겠다는 거야? 아니 엄마, 무슨 내가 언제 인연을 끊자 했다 해요. 그게 아니라 형이 자꾸 실없는 소리 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 한 거죠. 그게 왜 실없는 소리냐? 네 형 말이 다 맞지. 승옥이랑은 죽어도 안 돼. 어머님 뿔이 단단히 나셨는지 절대 안 된다며 승옥이와의 연애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니 말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이 귀한 인연을 놓치겠습니까? 전 승옥이와 계속 만났습니다. 물론 어머니 몰래요. 택배일이 끝나며 승옥이 집으로 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눴어요. 어머닌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만나지 않고 있다며 둘러대었습니다. 저와 승옥이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참 다정한 부부처럼 지냈지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승옥이가 먼저 제 밥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볼까? 하고요. 승옥이의 속상임에 전 얼른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옥인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결사반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더 설레네. 승옥인 들뜬 모습이었지만 전 폭풍이 덮쳐올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불안불안해졌습니다. 역시나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 어머니에게 승옥이가 올 거라고 제발 잘 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지만 어머니는 승옥이를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하셨어요. 아유, 엄마. 안 된다. 내 아들 이혼녀랑은 결혼 못 시켜. 얘가 머리도 빠지고 직업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이혼녀한테 장가갈 만큼 하자 있는 애도 아니야. 저를 욕하시는 건지 승옥을 욕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저희 둘을 함께 묶어 보내버리시곤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승옥이 네 입장에선 억울하겠지만은 너도 애 낳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앞으론 과일 이런 거 들고 오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아프다고 늘 쉬는 소리만 흘리셨던 어머니께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일어나셔 눈을 부릅뜨고 말하시는 모습이 무슨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어찌나 정정하시던지 병이 나은 줄 착각할 뻔했어요. 어머니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옥이의 얼굴은 반대로 동상 걸린 사람처럼 괴롭게 변해갔고요. 전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승옥이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어요. 어머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혼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제 등을 쳐먹고 간 놈이었어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민수랑 함께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승옥이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렸고 어머니 발밑을 감싸 안고 엉엉 울었지만 어머니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절로 한숨이 나왔죠.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일단 저는 승옥이를 떼내어 진정시킨 후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탈모로 인한 그간의 고통들과 여자를 사귀고 싶어도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승옥을 향한 저의 진심을요. 어머니, 승옥인 제가 대머리여도 괜찮대요. 다른 여자들은 이런 저 무시하고 하대하게 바빴는데 승옥인 절 처음으로 따뜻하게 봐준 여자예요. 저 이런 여자 어디 가서도 못 만나요. 승옥이 같고 심성 좋고 이쁜 여자 못 만난다고요. 저의 간청에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을 찾아가 저와 승옥이가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계속 애걸하니 결국 어머니 입에서 짙은 한숨이 뿜어져 나왔어요. 아휴, 꼭 정녕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승옥이와 제 입에선 동시에 대답이 나왔죠. 어머닌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한숨을 내뱉으시곤 그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잘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얻어내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감도 심했고 고민도 많았는데 드디어 결혼이라니. 전 승옥이의 손에 예쁜 반지를 끼워주며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승옥이도 눈물 어린 웃음을 지으며 잘 살아보자 했고요.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승옥이 집을 팔고 제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을 찾아 이사를 갔는데 둘만 있는 그 공간은 너무도 아늑했고 함께 있을 때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 인생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듯하다는 노래 가사가 절로 떠오르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왜 이리 파란만장한 걸까요?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 또 한 번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건강이 편찮아지면서 저와 승옥이가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바쁘다 보니 승옥이가 병원에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이 어머니와 승옥이 사이에 갈등이 많았나 봐요.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승옥이가 울면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셔. 내가 전번날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옆에 붙었는데 글쎄 붙지 말라고 쳐내는 거 있지?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전번날에는 자기가 저 때 어머니 좋아하는 과일 사왔잖아. 그땐 별말 안 하시더니 어제 나보고 글쎄 자기가 돈 쓰면 그걸 말려야지 왜 말리지 않았냐고 나보고 돈 관리 안 하시냐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옷 보고 이거 비싼 거 아니냐면서 자기 아들 힘들게 번 돈 내가 펑펑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라 하시는데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병원 안 가고 싶다고. 승옥이는 이러다가 자기가 병에 걸릴 것 같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전 아픈 엄마가 승옥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크게 당황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많이 누그러지실 줄 알았는데 자기 도와주러 온 승옥이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니 화도 났고요. 저는 갑갑한 마음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곤 다음날 일이 끝나고 어머니를 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혹시 승옥이가 아직도 못마땅하세요? 걔가 그걸 또 곳에 일렀니? 참나, 내가 몇 마디 좀 했다고 쪼르르 달려가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걔 심성도 알만하다. 난 이래서 처음부터 니들 결혼 말렸던 거야. 이럴 줄 알았단 말이다. 엄마, 고자질이 아니고요. 승옥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승옥이도 바쁜 시간 쪼개서 엄마 뵈러 오는 거예요. 엄마 도와주러 오는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 못되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뭐? 바쁜 시간? 하는 게 집안일밖에 없을 텐데 바쁘긴 뭐가 바쁘겠니? 그리고 너도 아픈 내 앞에서 그렇게 개편 들고 싶으냐? 꼴 보기 싫으니 돌아가라. 계속 네 마누라 편 들 거면 썩 가라고. 그게 아니라요, 엄마. 어머닌 그대로 침대로 돌아 누우셨고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내심 초췌해진 어머니의 몰골과 마른 몸이 신경 쓰였지만 어머니에게 더 다가갈 수조차 없었지요. 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 그러던 어느 날 승옥이가 더럭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 친정에 좀 갔다 올게. 라는 쪽지였죠. 아무래도 승옥이도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전 승옥이가 없는 사이 혼자 밥을 해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쩐지 승옥이가 없으니 모든 게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승옥이가 너무도 그리웠죠. 결국 전 승옥이의 마음을 달랠 겸 승옥이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폭풍을 마주했어요. 이번엔 장모님이었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딸이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서 조율 하나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아니, 이혼했다고 반대할 때도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그래도 그땐 세상에 편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았어. 근데 내 딸이 자네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라고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다 맞기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도가 지나치신 건 사실이고 중간에서 제대로 제가 처신하지 못한 것도 맞았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인어른이 들어오셨고 장인어른은 절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으셨습니다. 너 내가 찾아가려 했는데 네 발로 왔구나. 잘 걸렸다 이놈아. 네가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해? 저는 장인어른의 두툼한 손에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승옥이가 급히 말리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너무 화가 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던 장인어른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혀 잠깐 눈앞에 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승옥이가 제게 손대면 죽겠다고 하는 통에 사태가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상황이 끝나고도 절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마치 올가미에 매달린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네,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이 문제 자네가 해결하게. 자네가 사돈을 설득하든 어쩌든 그러란 말이야. 만약 제대로 못하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설 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네와 승옥인 이혼이라고. 이혼이란 말에 덜컹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전 서둘러 믿어달라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허나 솔직히 내뱉은 말과 달리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어째야 할지. 그러다 일단 생각해낸 것이 승옥이와 어머니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승옥이에게도 당분간 어머니 병간호를 가지 말라고 했고 저도 어머니에게 승옥이 놓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어요. 안 온다고? 그럴 줄 알았다. 며칠 빼고 마더니 하기야 노인네 모시는 일이 쉽겠니? 승옥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다. 역시나 어머니는 악담을 퍼부으셨지만 전 들은 척도 안 하며 의무적으로 어머니 병실을 들렸고 일을 해나갔지요. 마주칠 일이 없으니 다행히 승옥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없어지긴 했습니다. 마음은 찝찝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았죠. 승옥이도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는 게 보이며 점차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평화롭다고 여기던 어느 날 승옥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엄마? 상태가 좀 나쁘긴 해서 지켜봐야 하긴 한데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곧 좋아지실 거야. 그래? 그런데 되묻는 승옥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그게 승옥이는 주춤거리며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내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들어보니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승옥이가 얼마 전 어머니에게 문자를 받았다며 제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요약하자면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혼자 병원으로 와달란 말이었습니다. 사실 가야 할지 모르겠어. 갔다가 괜히 험한 소리 들을까 겁도 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예상치 못한 문자였고 어머니에게서 왜 이런 문자를 굳이 보냈는지 알 수도 없었기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문자까지 보낸 데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일단 가보자고요. 대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여나 승옥이한테 험한 말을 하려 드시면 중간에서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사실 내일이 바로 어머니께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갔다가 괜히 승옥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결정한 이상 가기론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또 불안불안한 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제발 제 촉이 틀리길 바랄 뿐이죠. 이제부터 사연을 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저보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긴 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